님들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올해 주식 계좌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분 있어요? 아마 거의 다 손 들겠죠. 그러면 이번 달에만 몇 번이나 들여다봤어요? 5번? 10번? 아니면 매일? 그거 알아요? 그 행동이 여러분 수익률을 갉아먹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제가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꺼낼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좌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농담처럼 들리죠? 근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야. 뉴스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증권사한테 불편한 진실이거든.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해부해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36살 이재영 씨. 강남구 도곡동 원룸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눈 뜨자마자 뭘 해요? 폰 들어요. 삼성증권 앱 켜요. 어젯밤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요. 나스닥이 어제 1% 떨어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어제 샀던 ETF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요. 마이너스 1% 오이에요. 빠르게 계산해요. 투자금이 2천만 원이니까 5만 원이 날아간 거야. 아직 화장실도 안 갔는데 기분이 이미 망했어요. 출근해서도 신경이 쓰여요. 점심 먹다가 폰 꺼내요. 오후 들어서 반등했네. 플러스 5% 7이에요. 숨이 좀 쉬어져요. 오후 3시 반에 또 꺼내봐요. 별로 안 움직였어요. 퇴근하면서 또 봐요. 오늘 결산은 마이너스 5% 3이에요. 기분이 찜찜하게 집에 들어와요. 자기 전에 또 봐요. 내일 시장 전망 기사 읽어요. 누구는 떨어진다고 하고 누구는 오른다고 하고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의 평균적인 하루예요. 그리고 이 사람 지난 3년 동안 투자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아요? 연평균 2%예요. 시장은 그 기간에 연평균 15% 올랐는데 이 사람 혼자서 시장 수익률의 7분의 1밖에 못 챙긴 거야. 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핵심을 증명하는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해요. 그게 바로 피델리티 연구예요. 피델리티가 어떤 회사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중 하나야. 미국에서 수천만 명의 투자자 계좌를 관리해요.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분석을 했어요. 자사 고객들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계좌들의 공통점이 뭔지 찾아낸 거야. 여러분,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 가장 좋은 종목을 고른 사람? 아니에요. 수익률 최상위 계좌들의 공통점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계좌 주인이 죽은 경우. 두 번째, 계좌 주인이 자신의 계좌가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경우. 이게 진짜예요. 뉴스에서 이 이야기 해줘요? 안 해요. 왜? 이게 말해주면 증권사 수수료 수입이 줄거든. 이면의 진실이 바로 이거야.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직접 개입할수록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열심히 할수록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냉혹한 법칙이에요. 오늘 이 메커니즘을 완전히 분해해 드릴 거야. 그리고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이 오늘 당장 뭘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역설이 왜 일어나는지 그 뿌리부터 파야 해요. 경제학이랑 심리학의 경계에 있는 이야기야.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인간이 돈과 관련해서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바로 손실 회피 편향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잃는 고통이 버는 기쁨보다 2배에서 2배, 반 정도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야. 이걸 증명한 게 카너먼이랑 트버스키라는 심리학자들이고 이들이 이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 주식으로 10만 원 벌었어요. 기분 좋죠? 근데 내일 주식으로 10만 원 잃었어요. 이 고통이 어제의 기쁨보다 2배 이상 커요.
합산하면 제로잖아요. 10만 원 벌고 10만 원 잃으면 원점이잖아요. 근데 감정은 그렇게 작동 안 해요. 기쁨 하나 있고 고통 두 개 있어요. 순감정은 마이너스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식 계좌를 자주 확인할수록 이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야. 하루에 한 번 봐도 시장이 오르는 날보다 떨어지는 날이 대략 비슷해요. 하지만 보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단기 변동성에 더 많이 노출되고 감정적 손실 경험이 축적되는 거야.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치킨집 사장님이에요. 이분이 매장 앞에 붙은 손님들 리뷰를 하루에 몇 번 확인하냐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져요. 하루에 한 번 확인하면 좋은 리뷰 보면 기쁘고 나쁜 리뷰 보면 속상해요. 하루에 10번 확인하면 어때요? 나쁜 리뷰 뜰 때마다 10번 속상하고 좋은 리뷰 뜰 때마다 10번 기쁜데 인간의 감정 구조상 부정적인 게 2배 이상 강하게 느껴지니까 결국 하루 종일 스트레스야.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줘요. 감정이 흔들린 상태에서 메뉴 바꾸고 가격 바꾸고 알바 자르고 뭔가 계속 건드려요. 그게 결국 식당을 망하게 만드는 거야. 주식도 똑같아요. 자주 볼수록 감정이 흔들리고 흔들린 감정이 나쁜 결정을 만들어요. 자, 이제 숫자로 들어가 볼게요. 구어체로 계산해 드릴 테니까 따라와요. 2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S&P 500 지수 추종 ETF에 넣었다고 가정할게요. 역사적으로 S&P 500은 연 평균 10%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물론 매년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해는 마이너스 30%도 나오고 어떤 해는 플러스 30%도 나와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2천만 원이 연 10%로 복리가 되면 10년 후에 얼마가 돼요? 2천만 원에 1.1에 10제곱을 곱하면 돼요. 1.1에 10제곱이 얼마냐면요. 2.59 정도야. 2천만 원 곱하기 2.59면 5,180만 원이에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2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된 거야. 근데 이재영 씨처럼 매일 들여다보고 조금 떨어지면 팔고 조금 오르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연구들에 따르면 과도하게 거래하는 투자자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보다 연 1.5에서 3% 정도 낮아요. 보수적으로 2% 낮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연 8% 수익이에요. 2천만 원이 연 8%로 10년 복리가 되면요. 2천만 원 곱하기 1.08의 10제곱이에요. 1.08의 10제곱이 얼마냐면 2.15 정도예요. 2천만 원 곱하기 2.15면 4,300만 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5,180만 원이고 열심히 했을 때 4,300만 원이에요. 차이가 880만 원이야. 10년 동안 열심히 들여다보고 거래한 대가가 880만 원 손해인 거야. 이게 뉴스에서 말해줘요? 안 해요. 이걸 20년으로 늘리면 어떻게 돼요? 연 10% 아무것도 안 한 사람 2천만 원이 20년 후 2.59의 제곱 정도 되는데 20년 후면 1.1의 20제곱이에요. 그게 대략 6.7이에요. 2천만 원 곱하기 6.7이면 1억 3,400만 원이야. 연 8% 열심히 한 사람은요? 1.08의 20제곱이 대략 4.6 정도야. 2천만 원 곱하기 4.6이면 9,200만 원이에요. 차이가 4,200만 원이야. 20년 동안 매일 들여다보고 거래한 대가가 4,200만 원 손해라고요. 이게 얼마야? 아메리카노 한 잔이 5,500원이에요. 4,200만 원이면 아메리카노 7,636잔이야. 매일 한 잔씩 마시면 20년 넘게 마실 수 있는 커피값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계좌 들여다보는 행동이 20년 동안 커피값을 공중에 날리고 있는 거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메커니즘을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메커니즘이 뭔지 알아요? 거래 비용이에요.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가 나가요. 요즘은 수수료가 워낙 낮아져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식을 팔 때 세금도 나가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고요. 거래세도 있어요. 이게 작아 보여도 자주 거래하면 쌓여요. 치킨집 비유로 하면 이런 거야. 치킨 한 마리 팔 때마다 포장 봉투가, 냅킨가,
카드 수수료가 나가요. 한두 번이야 별거 아닌데 하루에 200마리 팔면서 매번 이게 나가면 연간으로 쌓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거래 빈도가 높을수록 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두 번째 메커니즘이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타이밍 미스야. 여러분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들이 모여있는 월스트리트에서 박사학위 받은 퀀트들이 초당 수백만 번의 계산을 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는 그 시장에서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연구들을 보면 전문 펀드 매니저들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해요.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보면 액티브 펀드의 90% 이상이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전문가들도 못하는 걸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조금 과한 자신감이야. 타이밍 미스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드릴게요. S&P 500에서 지난 20년 동안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날, 상위 10개 날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동안 시장에 투자했는데 딱 열흘만 빠져 있었어요. 그 수익률이 시장 평균 대비 얼마나 줄어드는 줄 알아요? 연구에 따르면 그 열흘을 놓치면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장 큰 상승이 나오는 날들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날들은 종종 큰 하락 이후에 와요. 겁먹어서 팔았다가 다시 사려고 기다리는 동안 그 날들을 놓치는 거야. 이게 타이밍 미스의 본질이에요. 세 번째 메커니즘이에요. 이건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뉴스 노이즈야. 경제 뉴스를 매일 보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왜냐면 뉴스는 기본적으로 극단적인 것을 다루거든요. 시장이 오르면 역대급 랠리, 이 종목 사야 한다고 하고 시장이 떨어지면 대폭락 경고, 지금 팔아야 한다고 해요. 뉴스의 톤은 항상 극단적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클릭이 되니까요. 근데 이 뉴스를 매일 접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조금 떨어질 때 뉴스는 대폭락 시작이라고 해요. 그걸 본 이재영 씨가 겁먹고 팔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냥 잠깐 조정이었는데 팔아버린 거야. 반대로 시장이 조금 오를 때 뉴스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해요. 그걸 보고 사요. 그러면 고점에서 산 거야. 뉴스 노이즈를 따라가면 항상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수익률을 죽이는 세 번째 메커니즘이야.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거래 비용 증가, 타이밍 미스, 뉴스 노이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시장은 연 10% 수익을 내는데 투자자는 연 3%에서 5% 수익밖에 못 내는 결과가 나와요. 실제로 달바 인베스트먼트라는 리서치 회사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에서 미국 주식 시장의 장기 수익률과 실제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을 비교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매년 평균적으로 시장보다 3에서 4% 낮은 수익률을 기록해요. 이걸 행동갭이라고 해요. 투자자들이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수익률 격차야. 자, 이제 피델리티 연구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왜 죽은 사람의 계좌 수익률이 높았는지 이제 명확해졌죠? 죽은 사람은 거래를 못해요. 거래 비용이 제로야. 타이밍 미스가 제로야. 뉴스 노이즈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좌를 잊어버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 복잡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돈이 거기 있는 거야. 건드리지 않으니까 복리가 순수하게 작동해요.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면 그냥 굴러가게 놔두는 거야. 중간에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다른 데로 옮겨야 할까? 하면서 건드리면 눈덩이가 깨져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커지는 거야. 이걸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DALBAR 행동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넓은 개념으로는 행동 재무학에서의 과잉거래 편향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핵심적인 개념이 있어요. 바로 과도한 자신감 편향이에요. 영어로는 오버컨피던스 바이어스라고 해요. 인간은 자신의 판단 능력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운전 실력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설문조사를 하면 응답자의 70%에서
80%가 자신이 평균 이상의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답해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모든 사람이 평균 이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들 자신이 평균보다 낫다고 믿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이 시장 평균보다 나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 믿음이 과도한 거래를 만들고 과도한 거래가 수익률을 깎아먹어요. 이제 또 다른 층위를 볼게요. 과도한 포트폴리오 개입이 왜 특히 한국에서 더 심한지 알아요? 이게 뉴스에서 절대 이렇게 분석해주지 않아요. 한국 투자자들의 특성 때문이야.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뭐든지 빠른 결과를 원해요. 음식도 빨리 나와야 하고, 배송도 당일에 와야 하고, 인터넷도 초고속이어야 해요. 이 문화가 투자에 그대로 이식됐어요. 주식을 사면 빨리 오르기를 기대해요.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불안해서 못 기다려요. 미국 투자자들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몇 년인지 알아요? 수십 년 전엔 7년 이상이었어요. 지금은 줄었어도 상당 기간이에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훨씬 짧아요. 이 차이가 수익률 차이로 직결돼요. 거기다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이 더 문제를 키웠어요. 예전에는 주식 계좌 확인하려면 은행 지점에 가거나 전화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확인 빈도가 낮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화장실에서도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잠자리에서도 봐요.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좋아진 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이게 제번스의 역설이에요.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면 에너지를 덜 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쓰게 된다는 원리잖아요. 주식 거래가 쉬워질수록 거래를 덜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앱 하나로 수수료 없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으니까 거래 빈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야. 기술의 발전이 투자자에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자본의 족보를 한번 짚어볼게요. 이 과도한 거래 문화가 누구한테 이득이에요? 여러분한테 이득이에요? 아니에요. 증권사한테 이득이야. 거래가 많이 일어날수록 증권사 수익이 늘어요. 수수료든 스프레드든 어떤 방식으로든 거래 빈도가 높으면 증권사는 돈을 벌어요. 그러면 증권사는 여러분이 더 많이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게 이익이잖아요. 앱 알림 설정을 생각해봐요. 주식 앱에서 오는 알림들이 뭐예요? 오늘 급등 종목 확인하세요. 이 종목 지금 HOT예요. 관심 종목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다 여러분을 앱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앱을 열면 뭔가 하게 되고, 뭔가 하면 거래가 일어나고, 거래가 일어나면 수수료가 나가는 구조예요. 부자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알림을 끄고 자주 안 봐요. 뉴스에서 이런 맥락으로 얘기해줘요? 절대 안 해요. 자, 이제 진짜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45세 현대제철 20년 근속 김철수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40세에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S&P 500 ETF 같은 걸 사려고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다들 이 종목 저 종목 얘기하고 유튜브 보면 단기에 몇 배 됐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흔들렸어요. 결국 개별 종목 여러 개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매일 봐요. 조금 떨어지면 팔아요. 조금 오른 게 있으면 차익 실현해요. 뉴스 나오면 반응해요. 결국 5년 동안 투자했더니 5천만 원이 5,300만 원이 됐어요. 5년 만에 6% 수익이에요. 연 환산하면 1.2%야. 같은 기간에 S&P 500은 어땠어요? 대략 2배 정도 올랐어요. 5천만 원이 S&P 500에 가만히 있었으면 1억 원이 됐을 거야. 이분이 열심히 하느라 손해본 게 4,700만 원이에요. 반면에 비슷한 조건에 박무관심 씨가 있어요. 이분도 40세에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분은 투자하고 나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사를 갔는데 증권사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한동안 못 들어가다가 결국 그냥 잊고 살았어요. 5년 후에 어쩌다 증권사에서 우편물이 와서 계좌를 확인했어요. 5천만 원이 얼마가 됐을까요? 비슷한 ETF에 투자돼 있었으면 9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됐을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2배 가까이 된 거야. 이게 피델리티 연구가 말하는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주가가 마이너스 30% 폭락하는 상황을 경험해봐야 알아요. 2천만 원이 갑자기 1,400만 원이 됐어요. 600만 원이 증발한 거야.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능해요? 본능이 뭐라고 해요? 팔아, 팔아,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라고 소리 질러요. 이 본능을 이기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실천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해요. 의지력으로는 안 돼요. 의지력은 반드시 고갈되는 자원이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코로나 폭락을 기억해요? 2020년 3월에 S&P 500이 한 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어요. 뉴스는 난리가 났어요. 대공황 온다. 주식 다 팔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졌어요. 그때 팔았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2달 뒤에 시장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는 오히려 폭락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됐어요. 그때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역사상 최대 상승 구간을 통째로 놓친 거야.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폭락을 경험했지만 그냥 갖고 있었더니 어느새 원상복구가 됐고 그 이상이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이긴 거야. 근데 이 아무것도 안 함의 어려움,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뉴스에서는 장기 투자하세요라고 말은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지는 말 안 해요. 자, 이제 원인 분석을 더 깊이 파볼게요. 왜 인간은 이렇게 행동하도록 설계됐을까요? 이게 진화적으로 설명이 돼요. 우리 조상들이 사바나에서 살 때 빠른 반응이 생존을 결정했어요.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즉각 반응해야 해요. 이게 사자일까 아닐까를 천천히 분석하다가는 이미 늦어요. 위험 신호에 즉각 반응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어요. 이게 뇌에 각인됐어요. 이 본능이 현대의 주식 시장에서도 그대로 작동해요. 시장이 떨어지면 뇌가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팔아, 도망쳐라고 명령해요. 이건 수십만 년간 살아남은 본능이에요. 이성으로 이 본능을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게 의지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자들은 이 본능을 이기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야. 이게 부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뉴스에서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왜? 이걸 알면 거래 빈도가 낮아지고 거래 빈도가 낮아지면 증권사 수익이 줄거든요. 미디어는 증권사 광고로 먹고 살아요.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구조인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냐고요?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보는 빈도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거야. 앱 알림을 전부 꺼요. 지금 당장. 주식 앱 알림이 오면 그게 여러분을 앱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알림이 없으면 볼 이유가 줄어요. 그리고 계좌 확인 빈도를 미리 정해놔요.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어떤 투자 철학자들은 1년에 한 번도 충분하다고 해요. 중요한 건 규칙이에요. 규칙이 없으면 불안할 때마다 들여다보게 돼요. 미리 정한 규칙이 있으면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봐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동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ETF를 사도록 설정해 놓는 거야. 이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적립식 투자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시장이 떨어진 날에도 자동으로 사요. 시장이 오른 날에도 자동으로 사요. 타이밍을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떨어진 날에 더 많은 수량을 사게 되니까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 과정에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시스템이 알아서 해요. 의지력이 필요 없어요. 이게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방법이에요. 셋째, 포트폴리오를 단순하게 유지해요.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해야 할 게 많아져요. 관리할 게 많아지면 볼 이유가 생기고
볼 이유가 생기면 건드릴 유혹이 커져요. 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5개의 ETF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수십 개, 개별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보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복잡함이 오히려 수익률의 적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32살 김시작 씨, 지금부터 ISA 계좌 안에서 매달 30만원씩 S&P 500 ETF를 자동 매수 설정을 해요. 그리고 절대로 팔지 않아요. 시장이 떨어져도 안 봐요. 뉴스에서 뭐라 해도 신경 안 써요. 이렇게 30년 하면 어떻게 돼요? 매달 30만원, 1년이면 360만원이에요. 30년이면 원금이 1억 800만원이야. 여기에 연 8% 복리를 적용해 볼게요. 적립식이니까 완전 복리 계산은 조금 복잡하지만 구어체로 설명드리면 매달 꾸준히 넣으면서 연 8% 수익을 내면 30년 후 총 자산이 대략 4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 수준이 돼요. 원금 1억 800만 원이 4억 원이 넘는 돈이 된 거야. 3억 2천만 원이 넘게 불어난 거야. 이 돈에서 연 4% 인출하면 1년에 1,6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33만 원이야. 매달 30만 원 넣은 대가로 30년 후에 매달 133만 원이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걸 가만히 두지 않고 김철수 씨처럼 매년 이 종목 저 종목으로 갈아타고 조금 떨어지면 팔고 뉴스 보고 반응하고 있으면요. 연 8%가 연 5%로 줄어요. 연 5%로 같은 방식으로 30년 계산해 볼게. 매달 30만 원씩 30년 연 5% 복리면 대략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이에요. 차이가 2억 원 가까이 나요. 같은 30만 원을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랑 열심히 한 사람이랑 30년 후에 2억 원 차이가 나는 거야. 이 2억 원이 어떤 돈인지 알아요? 매달 30만 원씩 넣으면 30년이에요. 2억 원은 30만 원씩 55년을 넣어야 하는 금액이에요. 열심히 한 게 55년치 납입금을 증발시킨 거야. 이쯤에서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시장이 폭락하면 어떡해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이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야. 근데 생각해봐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적이 몇 번이에요? 많아요. 대공황도 있었고, 닷컴 버블도 있었고, 리먼 브라더스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때요? 이 모든 폭락에서 다 회복했어요. 오히려 폭락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식시장은 결국 인류의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반영하거든요. 인류가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요. 물론 이 가정이 깨지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핵전쟁이나 인류 문명의 붕괴 같은 거요. 근데 그 상황이 오면 주식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같이 망하는 거야. 폭락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비상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폭락 때 팔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예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는데 다른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투자금을 빼야 하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폭락장의 함정이에요. 시장이 떨어진 시점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면 손실이 확정돼요. 그래서 비상금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생활비 6개월치를 CMA에 넣어두고 그 비상금이 있어야 투자금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방어 시스템이야. 자, 이제 비상금이랑 투자금을 어떻게 구조화할지 얘기해 볼게요. 오늘 가져갈 가장 실용적인 프레임워크야. 여러분의 자산을 3개의 버킷으로 나눠요. 첫 번째 버킷은 지금 당장 쓸 돈이에요. 생활비 한 달에서 2달치를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한 통장이나 CMA에 넣어요. 이 돈은 투자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의 월간 운영 자금이야. 두 번째 버킷은 비상금이에요. 생활비 4개월에서 6개월치를 CMA에 넣어요. 이 돈도 투자하지 않아요. 대신 CMA니까 이자는 받아요. 연 3에서 4% 이자 받으면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요. 이게 방어막이야. 이 방어막이 있어야 세 번째 버킷을 건드리지 않아요. 세 번째 버킷이 뭐냐면요. 장기 투자금이에요. 10년 이상 안 볼 돈이에요.
이 돈으로 ETF를 자동 적립하는 거야. 그리고 이 돈은 진짜로 안 봐요. 이 세 개의 버킷이 명확히 나뉘어 있어야 해요. 세 번째 버킷이 흔들려도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으니까 생활이 돌아가요. 그러면 세 번째를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이걸 절세 계좌와 연결하면 더 강력해요. 세 번째 버킷, 장기 투자금은 ISA 계좌 안에 넣어요.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예요. 세금을 안 내는 만큼 복리 효과가 더 커져요. 이게 국가가 만들어준 합법적인 부자되기 통로인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미 확정된 수익이에요. 투자 수익이 불확실한 반면 세액공제는 법으로 정해진 확실한 수익이야. 이 확실한 수익을 먼저 챙기는 게 우선순위 첫 번째야. 이제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할게요. 피델리티 연구가 증명한 것, 그리고 행동경제학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밝혀낸 것은 딱 하나야.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정확히는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시장은 오르고 내리는 게 당연한 거야. 문제는 그 오름과 내림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행동이에요. 이 행동을 줄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투자의 본질이에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재영 씨랑 피델리티의 수익률 최상위 계좌들. 이재영 씨는 매일 들여다보고 걱정하고 반응했어요. 피델리티의 최상위 계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죽었거나 잊었거나. 근데 그게 최고의 전략이 됐어요. 이게 투자의 가장 불편한 진실이에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행동하는 것이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야.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이게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 알아요. 시장이 30% 빠지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뉴스에서 대폭락이라고 떠드는데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근데 그 고통을 견디는 사람이 이겨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한 도구가 바로 시스템이에요. 비상금이 있으면 폭락장에서 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동 투자가 설정돼 있으면 내가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알림이 꺼져 있으면 유혹이 줄어요. 포트폴리오가 단순하면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딱 세 가지만 해요. 첫 번째, 지금 당장 주식 앱 알림 전부 꺼요. 설정 들어가서 알림 끄는 거 3분이면 돼요. 두 번째, CMA 계좌 만들어요. 거기다 비상금 조금씩 모아요. 목표는 생활비 4개월에서 6개월치예요. 이게 여러분의 방어막이에요. 세 번째, ISA 계좌 만들어서 매달 자동 매수 설정해요. 금액은 얼마든 상관없어요. 10,000원이어도 돼요. 중요한 건 자동으로 되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 설정을 해놓고 나서 딱 한 달에 한 번만 봐요. 달력에 날짜 정해놔요. 이 날짜가 아니면 절대 안 봐요. 이게 전부야. 복잡한 투자 이론 없어요. 대단한 종목 발굴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사고 안 팔고 안 봐요. 이게 피델리티가 수백만 계좌 데이터로 증명한 최고의 전략이에요. 죽은 사람의 계좌처럼 투자하라. 이게 진짜 부자들이 알고 있는 투자의 비밀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10년 뒤에 이 영상을 돌아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계좌가 어떤 상태인지는 오늘 이 영상 끝나고 앱 알림을 끄느냐 안 끄느냐에서 시작돼요. 정말이에요.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의 격차를 만들어요. 오늘 여기서 뭔가 바뀌는 시작점이 됐으면 해요. 댓글에 알림 껐어요라고 써줘요. 그게 여러분의 첫 번째 행동이에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